귀신같은 책략으로 천하를 셋으로 쪼갠 천재군사 제갈공명. 동양에서 천재하면 떠올리는 인물들 중 하나이며 관우와 더불어 전설로 기억된 삼국지의 인기 캐릭터지만 정사 삼국지를 아는 사람들이 늘며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데, 그렇다면 거품을 걷어낸 인간 제갈량은 역사상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서기 181년생으로 본적은 낭야국 양도현으로 전한의 사회교의 제갈풍의 후손인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태상군승인 아버지 제갈규가 어릴 때 세상을 뜬 데다 고향 서주가 조조로 인해 초토화되며 어린 제갈량은 삼촌을 따라 형주로 들어가고 서기 197년에 삼촌이 죽자 형주 남양군 등현으로 이주하니 이곳이 그 유명한 융준이었습니다. 형주는 피난민과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 모였기에 제갈량 역시 학문을 수양하며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유력 가문과 혼인해 인맥을 형성합니다. 제갈량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충 학문의 큰 틀만 이해했으며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습니다. 관중은 제나라의 명제상, 아기는 약소국 연나라 군대를 육성해 강대국 제나라를 격파한 명장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공부는 대충하며 오지게 허풍 떤다며 제갈량을 가짱케 여겼으나 최주평과 서선은 그를 높이 평가했고 제갈량의 스승 사마위와 친구 서선은 당대의 영웅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합니다. 삼고초려 끝에 유비를 만난 제갈량은 천하 3분지계를 제안하는데 사실 춘추시대 제환궁이 동광여인을 5번 찾아간 고사며 손책이 장경을 방문한 고사를 보면 삼고초려는 그 이전에도 있던 사례였고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조를 뺀 제2, 제3세력의 등장을 예측했으니 천하삼부는 제갈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47살의 방랑객 유비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킬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했고 오랫동안 인맥을 형성하며 때를 기다린 제갈량에겐 자신의 대전략을 실현시킬 영웅이 유비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서기 208년 봄에 누운 용이 기지개를 피며 세상에 나옵니다. 조조는 강력하고 송건은 기반이 탄탄하니 우선 형주를 먹고 익주를 장악한 뒤 중원의 혼란을 틈타 진격해서 천하통일을 달성한다. 당대 유비에겐 그나마 현실적인 전략이었지만 서기 208년에 조조의 남정이 시작되어 당장 모가지 걱정을 할 판이니 제갈량은 혈혈단신으로 송건을 찾아가 설득해 동맹을 달성하고 서기 208년 11월 적벽대전은 소유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적벽대전 뒤 유비가 형주를 장악하고 제갈량은 군사중랑장으로 군수물자를 통제했으며 서기 211년 마침내 입촉한 유비는 익주평정을 시작하고 장비 조은을 거느린 제갈량이 후발대를 이끌고 서기 212년에서 213년 사이에 백제, 강주 등을 평정해 낙성에서 유비와 합류하니 마침내 익주를 평정하고 천하삼분을 실현합니다. 익주를 평정한 뒤 제갈량은 군사장군, 좌장군 부사 대리로 유비가 출정한 뒤 늘 성도를 지키며 군수물자를 관리했다 하는데 승상이 된 서기 221년까지 약 7, 8년간 촉서 제갈량전의 기록이 전무합니다. 한중 형주 공방전으로 전쟁이 한창인 시절 제갈량의 역할은 아무래도 소아처럼 본거지를 지키며 완벽한 보급에 힘쓴 행정가 포지션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무길승천하던 초계 정세는 급변해버리니 서기 219년 관우가 전사에 형주를 잃고 장비는 암살을 당했으며 복수를 위해 오나라로 출진한 유비가 서기 222년 이릉에서 참패하고 그 다음에 서기 223년 내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 너님이 황제하라는 유언을 남기며 제갈량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세상을 뜨니 촉의 모든 국사와 책임이 제갈량 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후주 유선이 즉위한 서기 223년 이릉의 참패로 인한 전력 손실과 장업주 유비의 승하로 삼국정립조차 걱정스러운 상황. 그러나 제갈량은 만만치 않았으니 서기 224년 정식으로 오나라와 확신하고 동맹을 맺어 외교관계를 개선해 위에 대항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서기 225년 남중의 반란을 진압한 뒤 각종 물자를 징발해 재정을 충당합니다. 또한 육아와 법가를 적절히 조화시켜 원리원칙과 법질서를 중시하며 동시에 융통성 있는 정치를 펼치니 제갈량의 정적인 이엄조차도 그 공정함을 신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유비 사후에 촉은 안정을 되찾고 이에 제갈량은 그 유명한 출사표를 후주 유선에게 올린 뒤
서기 228년부터 유비의 유지였던 북벌을 시작합니다. 대륙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나태해지면 그대로 끝장이라는 절박함에 제갈량은 먼저 치고 나가기로 결심했고, 키 큰 영감 유비가 사망했으니 감히 위나라로 쳐들어올 정신나간 놈이 없을 거라고 방심한 위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합니다. 제갈량은 서북의 3군을 쳐 기선을 제압하지만 용서의 길목 가정수비에 실패한 마속으로 인해 제갈량은 결국 퇴각하게 되니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나고 마속은 처형됩니다. 그 뒤 2차 북벌을 단행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서기 229년 3차 북벌 때 무도 은평군을 제압했으며, 서기 231년 4차 북벌 땐 그 유명한 사마이와 대결에 서너 차례에 걸쳐 승리를 거두지만 이염의 주작과 군량 문제로 결국 큰 성과 없이 끝납니다. 성도로 돌아가 이염을 족치고 죄를 물은 제갈량은 3년간 내정에 힘쓰며 북벌을 일시 중단합니다.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에 대해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평하길 전쟁만 오지게 많이 하고 별 실속이 없었다 하고, 임기응변과 과감함이 부족해 뛰어난 군사전략가는 아니라고 했지만 5차례에 걸친 북벌의 내막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일단 5차례에 걸친 북벌을 진행하며 전력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고, 강력한 위의 군대를 상대로 야전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그는 가장 위험한 퇴각전 때 뒤에서 추격하는 위나라 군대를 역습하여 2번이나 대승을 거두는데, 위의 명장 장압도 제갈량을 추격하다 전사했으며, 훗날 제갈량 사후에 사마이가 추격을 포기한 것은 역통수를 맞은 처절한 기억과 4차 북벌 때 촉군과 정면으로 충돌해 큰 피해를 입은 쓰라린 경험 때문입니다. 신중함과 과감성의 부족은 제갈량 본인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 위나라 국력의 10분의 1 수준인 촉한으로서는 전력 손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구 유마 같은 운송수단과 원거리 무기인 원육로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서기 3세기의 기술력으론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뜬 뒤 이렇게 위를 압박할 수 있었던 자는 제갈량 한 사람이 유일했고, 위나라 황제 조예가 마지막 5차 북벌 때 큰 압박감을 느낀 것을 보면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은 결코 폄하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사마휘의 말처럼 주인은 잘 만났지만 때를 잘못 만난 게 바로 그의 불운이었습니다. 서기 234년 제갈량은 마지막 5차 북벌에 나서지만 여러 차례 박살난 사마이는 지구전을 구사해 시간을 끌고 오나라와의 연합작전 역시 실패로 돌아가자 제갈량은 초조함이 더해집니다. 54세의 승상 제갈량은 계속된 경무와 적은 식사량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겹치니 결국 서기 234년 8월 오장원에서 병사합니다. 역통수를 두려워한 사마이는 추격을 멈추고 옛 촉군의 진지를 둘러본 그는 제갈량이 천하의 기재라며 감탄을 합니다. 제갈량은 후대 4대부들의 이상형으로 이상적인 군신관계와 재상정치의 모범이었으며 천재전략가로 기억되며 숱하게 미화됩니다. 현대에 그에 대한 반론과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아 제갈량을 조조같은 권신이며 거품이 잔뜩 낀 영웅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후 그가 남긴 유산은 일국의 권신이라기엔 소박했으며 충분히 자기 일속만 챙기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음에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해 죽은 유비의 유지와 국가의 대계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비록 실패했으나 한때 중원을 흔들며 명성을 떨친 대전략가였으며 안으론 국가의 기관과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다시피 했던 그의 일생은 후세의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으니 제갈량의 명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오늘날 그를 추모하는 민중들이 세운 사당과 조각상이 중국 곳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시대 전설의 명재상 제갈량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